제가 어느 날부턴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잘 안 봐요. 왜냐면 지난 정부에 또 이슈도 한번 있었고, 그래서 통계 이슈가 숫자가 봤을 때 어색하면 저도 그냥 아이 뭐 이러고 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일 수 없는 통계 지표는 딱 두 개거든요. 제가 느끼는 건 출생하고 사망. 집값은 요즘 저 동네만 올라 하는 몇몇 동네들이 말씀하신 초등학생 숫자가 꽤 넉넉한 많은 곳과 일치합니까? 네, 일치합니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생이 많은 동네는 정확하게 아파트만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빌라가 없다는 뜻이죠. 아파트로만 딱 구성되어 있는 동네만, 원래도 그랬었는데 더 가속화되고 있고 아이 숫자가 마구 줄어들다 보니까 그게 티가 더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 뭐 투룸, 원룸 이런 데서 아이 키워서 학교 보낸다는 분은 없다는 거죠. 심지어 서울 25개구에서 인기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고, 심지어는 아주 상위권 구가 아닌 곳들은 더 심해요. 그런 모습들이. 네, 경제의 현인들을 모시고 그분의 생각과 인사이트와 전망을 들어보면서 함께 또 우리의 지식도 쌓아가는 동아시아 최고로 유익한 코너로 자리 잡고 싶은 3프로TV의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부동산의 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인베이드 투자자문의 이상우 대표님 인사드리죠.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세요? 네. 네. 애널리스트 하실 때도 종종 오셨고 그 이후에도 뭐 가끔 오셨고 회사 차리고 한 번 온 것 같은데요. 그러신가요? 네. 요즘도 뭐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런 질문들은 뭐 많이 받으시죠? 어제 오늘 더 심하네요. 왜 또 그럴까요? 뭐 좀 변화가 이제 또 전국의 변화도 있고 네. 하니 이제 그게 어떻게 네. 변화할 것인가? 식사 시간마다 물어보시는 질문이 해도 됩니까? 지금 투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지금 해도 됩니까? 네. 해도 된다는 게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투자나 네. 매수를 이럴 때 무슨 결정을 하는 게 맞나요? 이런 질문. 그러네요. 뭔가 변수가 꽤 많아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 너무 많아지니까 더 복잡해지시나 봐요. 답은 보통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고 계십니까? 모릅니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1시간 뒤도 모르겠어서 모르겠습니다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예, 보통은 어느 한쪽을 정해서 얘기해 주는 편이죠. 진심으로 모르겠어서 모르겠습니다라고. 제가 이번 주 내내 지금 계속 모릅니다만 말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우리나라 전국 변화가 부동산 시장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바뀌게 될 건지, 그게 미지수가 너무 많다 보니 좀 너무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여기서 여지가 너무 커서. 너무 많이 바뀐다는 건 그 최악의 혹은 뭐 최악이라는 게 가장 많이 변해봐야 생각보다 빨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걸 테고, 그 새로운 정부의 색깔이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미 존재하는 정당이 이제 새로 집권을 하는 걸 텐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정부 바뀔 때마다 워낙 이제 진폭이 크다 보니 생기는 걱정이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했던 뭐 세제, 뭐 금융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뭔가 새로운 반짝이가 등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시나리오도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토지 공개념이든 혹은 뭐 더 실험적인 어떤 정책이든 뭐 그런 것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있고, 뭐 다른 쪽 그냥 뭐 온건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제가 혼자 시나리오상 어쨌든 기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냥 답은 여전히 똑같겠구나 하는 답은 혼자는 있어요. 그러니까 1주택 하는 게 맞으시겠죠? 그런 얘기들. 작년부터 제가 2주택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냥 1주택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대출 많이 받으셔서 풀 대출 받으셔서 그냥 입주하시고, 오르면 좋고 안 오르면 행복할 대로 가셔라. 안 올라도 행복할 수 있는 곳들이 꽤 있지 않느냐. 지금 삶의 질을 유지만 해줄 수 있으면 그것만 해도 참 좋을 거다라고 지난 2년간 23, 24 말씀드려왔거든요. 내년에도 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지금 거의 확정적이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 속도가 더욱 가속화, 혹은 이게 지역이 더 가속화, 뭐 이렇게 좀 여지는 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 주 들어서 부쩍 들고 있어서 저도 다음 주에 연간 전망을 혼자 해봐야 되는데 좀 되게 심란해요. 안 그래도 요즘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제가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는 오르면 시차를 두고 뭐 거의 모든 곳이 다 오르는, 뭐 폭도 뭐 비슷하게 오르는, 뭐 크게 보면 이제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오르는 곳은 많이 오르고, 오르는 곳이 많이 오르는데 다른 게 늦게 오르거나 덜 오르는 건 예전에도 있었지만
안 오르는 곳들은 아예 안 오르고 오르는 곳과 안 오르는 곳이 차 타고 30분도 안 걸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요약하면 양극화인데 이런 변화가 왜 생겼다고 보십니까? 이상호 대표님도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인이 뭘까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핵심 중에 하나는 사실 이게 거의 다지만 예. 출산율 저하.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는 게 똘똘한 한 채로 가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인과관계가 있어요? 출산율 저하라는 게 그냥 숫자가 뚝뚝뚝 떨어져서 지금 뭐 0.7입니다, 0.8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결혼은 요즘 뭐 혼인 지표도 많이 올라온다, 뭐 기타 등등 들어보지만 결혼과 출산이 이제 동일시 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예. 결혼한다고 다 애 낳는 건 아니라는 게 요즘에 다들 많이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도 결혼을 하는 사람, 결혼한 사람 내에서도 애를 낳는 사람 중에서도 많이 낳는 사람, 하나 낳는 사람, 안 낳는 사람 이렇게 정해질 텐데 예. 문제는 요즘에 그 하나 낳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낳는 분들은 많이 낳고 있고 안 낳는 분들은 그냥 아예 안 낳고 낳고. 그러니까 양극화가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누가 말하듯이 자녀라는 게 가장 호화로운 사치제다. 돈 많이 들죠 사실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집안의 자식이 가장 비싼 자산이에요. 이제는 옛날같이 뭐 7명, 8명일 때 얘는 돈 벌어오는 수단이 아니라 얘가 제일 소중한 거죠. 소중한 그러나 돈 먹는. 네, 근데 돈이 그러니까 소중하니까 유지비가 엄청 들어가는 거죠. 페라리만 사보셔도 1년에 들어가는 돈들이 얼마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가장 소중한 자산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떤 지역에 잘 놔야 되는데 그 놓는 값이 비싸지는 거죠. 일종의 트로피를 여기다 놓냐의 그 차이에 트로피를 놓는 자리에 지금 높이 차가 나는 거잖아요. 내가 왜 여기다 놔야 되는데 여기다 놓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좋은 지역 찾아간다? 네, 그게 하나. 그게 더 심화됐다고 더 심화돼요. 왜냐하면 아까 그게 출산율 저하인데 사람이 많을 때는 그냥 묻어가요. 네. 명문교, 그냥 네. 적당한 학교, 나쁜 학교. 이제는 좋은 학교, 나머지는 없음. 요즘에 학생이 없어서 학교가 없다 보니 학생의 학생 수가 유지가 안 되다 보니 이제는 그 중간이 다 비어버려서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있던 학군지라고 하는 이야기도 무조건 1등 학군지 한두 개만 남았지 중간에 이 정도도 괜찮아요라고 했던 B+급 학군지가 다 사라졌어요. 그거는 뭐 나빠져서라기보다는 학생 수가 줄어서.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 있는 분들이 A, B, C, D, E에 다 그냥 취향대로 거주할 수 있었다면 자녀들은 다 있는 분들이 지금은 A, B에만 거주해야 되니까 나머지가 다 A, B로 몰린다는 말이군요. A, B에만 그 기능이 있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이라면 그 교육이든 그런 관련된 모든 서비스들이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이 옛날 같으면 A, B, C, D, E가 약간의 우열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얘네들도 괜찮게 돌아갈 수 있었어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한 시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거죠. 소수에만 있겠군요. 그래서 그게 아까 조금 전에 차 타고 30분 얘기하셨지만 요즘 이렇게 지도로만 놓고 보셔도 예전에 그냥 다 같이 학군지지라고 말했던 그 안에서도 여기는 학생 수가 정말 없어져서 조심스럽게 한 4, 5년 내로 폐교될 것 같은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래요. 서울 핵심 지역에도 강남에서도. 그래요? 강남에도 100명 안 되는 학교들 얼마나 많은데요. 전교생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학년도 아니고 초등학교 100명 안 되는 학교가. 폐교 뉴스는 종종 자주 들리지는 않아서. 네. 벌써 지금 대구나 부산에서는 1년에 한두 개씩은 사라지고 있는데 그 정도 빈도로 보고 있는데 서울은 작년이가 재작년에 이제 화양동에 초등학교 하나 없어진 거. 그렇죠. 그게 충격적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조만간 3, 4년 내로 엄청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100명 안 되는 학교가 정말 많아요. 그게 쑥쑥 줄어드니까. 근데 지금 이 출산율 저하 제가 어느 날부턴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잘 안 봐요. 왜냐면 지난 정부에 또 이슈도 한번 있었고 통계 이슈가 숫자가 봤을 때 어색하면 저도 그냥 뭐 이러고 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일 수 없는 통계 지표는 딱 2개거든요. 제가 느끼는 건 출생하고 사망. 네, 그렇죠. 그건 거짓말 칠 수가 없잖아요. 혼인은 거짓말 칠 수 있고 이혼도 거짓말 칠 수 있어요. 가짜도 할 수도 있고 또 하니까. 그래서 혼인 지표 요즘 올라오는 어쩌네 하는 것들은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지만 출생률 자체가 매우 낮고 특히나 그 중에서 저희가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각 학교별로 학년당 지금 몇 명씩 있나와 성별로 몇 명씩 있나도 다 우리가 보고 있는데 2017년 언저리부터 출생률이 정말 급격히 하락을 해서 매년 출산하는
하는 그런 신생아 숫자가 지금 그때랑 비교해 보면 그렇다 엄청나게 보니 낮잖아요. 학교를 네. 모든 학교를 다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근데 벌써 7살, 8살에 학교를 간다고 치면 정확히 2024년도 입학을 하잖아요. 네. 지금 어디나 줄어요. 입학생이 엄청나게 그럴 줄어들었어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한 3학년쯤 되면서부터 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학교가 있고 계속 주는 학교가 있고. 아, 늘어나는 건 이제 그쪽으로 이사 오니까 늘어나는구나. 너무 명백하죠. 근데 그럼 요즘 야 집값은 요즘 저 동네만 올라 하는 몇몇 동네들이 말씀하신 초등학생 숫자가 꽤 넉넉한 많은 곳과 일치합니까? 네, 일치합니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생이 많은 동네는 정확하게 아파트만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빌라가 없다는 뜻이죠. 아파트로만 딱 구성돼 있는 동네만. 아, 그쪽으로 몰린다. 원래도 그랬었는데 더 가속화되고 있고 아이 숫자가 마구 줄어들다 보니까 그게 티가 더 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흔히 말해 뭐 투룸, 원룸 이런 데서 아이 키워서 학교 보낸다는 분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 그래도 아파트촌에 들어가서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게 어느 지역이든 심지어 서울 25개구에서 예. 인기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고 심지어는 아주 상위권 구가 아닌 곳들은 더 심해요. 그런 모습들이. 거기 특정한 어떤 다른 구나 지역에서는 진짜 오르는 한두 개 아파트 단지만 오르고 나머지는 다 빠지는. 네. 나머지는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빠지려고 해도 거래가 돼야 빠지는데 매물만 쌓이는. 거래가 안 되니까 빠지진 않죠. 거래 사러 오는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아, 우리나라 서울 얘기예요, 지금 그게. 네. 서울도 지금 거래 안 되는 집들 많아요. 저희 손님들에서 느끼거든요. 저희 손님들 작년에 특히 올 상반기까지 집 1년 넘게 안 팔려가지고 되게 고비상하신 분들 많아요. 이사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집들이 나쁜 집들도 아니었어요. 다 괜찮은 지역들이고 그 괜찮은 지역들에 나쁘지도 않은 상품이었는데도 안 팔렸어요. 이유는 그 멀쩡한 아파트인데 신축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유는 학교가 근처에 너무 학생들이 적다. 그것도 있었어요. 네. 근데도 그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 돈을 주고 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그 금액들은 15에서 20억 사이였는데 그런 집들은 더 예민하게 보시더라고요. 업그레이드해서 가려면 그게 중요하다. 학군이. 예전에 학군은 공부 잘 시키는 학군, 공부 잘하는 아이 모여있는 학군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만 많아도 명문학군이에요. 학부모들의 문제도 있군요. 그러니까 똑같은 30대 학부모들이 있더라도 30대 학부모들 중에 한 대여섯 명이 나는 얼죽신이야 해서 신축 아파트로 가면 나는 굳이 신축 아니라도 되는 30대 학부모들도 그쪽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애가 이상한 학교를 다니게 된다는. 네. 그래서 또 쫓아가고 하다 보면 자꾸 신축만 오르는. 네. 근데 그런 현상에 예.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했던 트로피 자산이라고 하는 한강변 아파트가 예. 반포에 계속 공급이 되면 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고 나도 저기 살아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다 같이 하시는 순간 네. 오히려 아이는 거기에 더 많죠. 예전에는 그냥 강남이면 조금 낡은 아파트나 뭐 새 아파트나 고쳐서 살면 되지였는데 이제는 그 고쳐서 산다가 다들 머릿속에 없으세요. 제 느낌은 그것만 해도 00학번부터 한 07학번까지 얘기인 것 같아요. 낡은 아파트. 저는 낡은 아파트 고치니까 괜찮던데 그게 저도 그런데요. 2%의 올드한 눈높이야라는 얘기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리가 더 중요하지 않아? 그 부동산의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더 젊은 MZ 같은 부모들은 머릿속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거기서 살아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만 나가도 다 그러니까. 다 신축 아파트들. 제가 어제도 인천 송도 갔다 들어오는데 고속도로 변에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 계속 고층에 막 올라가고. 와 너무 좋아 하다가 갑자기 강남 원절에 들어온 순간 70년대예요. 진짜 이 경기도에 나가 사시는 분들은 정말 그 최근의 기술 개발과 정말 수많은 정책들의 도움으로 아파트 2020년대를 살고 계신데 강남 사람들은 70년대를 살고 있구나. 여의도 사람들은 60년대를 사는 것 같아. 선진국에서 태어난 분들이셔서 그래요. 저는 개도국에서 태어났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후진국에서 태어나신 거고 그래서 요 역치 참을 수 있는 게 스트레스홀드가 딱 어느 정도 있다고 치면 그분들은 못 버티는 거죠. 저희 애들한테도 물어보면 딱 와 닿아요. 저희 애들도 왜 우리는 여기 살아? 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도 새 아파트가 이상하게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뜻이군요. 매우 많이 오를 수 있겠죠. 격차가 길 건너 이 차인데 이게 다르다는 말이군요. 근데 그걸 지방으로 가보시면 놀라울 정도의 차이가 더 나요.
길 하나 딱 차이로 여긴 2억이고 여긴 8억이에요. 놀라울 정도의 요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길 하나가 너무 예민해요. 예전에는 취향이 나는 뭐 지상 주차장만 아니면 20년 차도 괜찮아라고 하면 정착인데 이제는 새 아파트 동네 아니면 학생이 줄어드니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부모도 생기고 네. 인구가 앞으로 고령화 될 텐데 그게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 적게 태어나는 게 이렇게 큰 영향 줄지는 몰랐는데 말씀 들어보니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요 아이들 적게 태어난 영향이 인기 지역을 더 인기 지역화 만들어주는 엄청나게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노령화의 답을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시행사나 건설사나 다들 실버타운을 자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라고 생각해요. 노령화 현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아침 점심을 주는 아파트에 살았다. 요즘 그 커뮤니티 센터 있고 카페 있고 식당 있다는 네, 조식 서비스. 근데 조식 서비스 잘 되면 중식, 석식으로 확대돼서 하는 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2010년대 아파트만 해도 안 되고 시설이 없어서 시설이 없으니까 불 피우니까 요즘 아파트 중에서만 몇 군데만 되고 요즘 신축에서도 경기도 어떤 지역들 같으면 뭐 이거 왜 하냐 마냐 막 그래서 왜냐하면 그걸 하기로 정하면 직수 인원이 나와야 되니까 모든 가구가 돈을 일단 다 내야 돼요. 관리비로.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비 냈으니까 가서 먹고 와라도 있을 수 있고. 그거 운영하려면 그래서 최소한 대단지여야 된다. 네, 몇 세대 이상 돼야 되고 막 그 한 끼에 또 얼마가 돼야 되느냐. 주방 아주머니는 정해져 있고 돌아가는 기본비는 있으니까. 브라이튼도 제가 여의도 얼마 전에 가보고 식사 사진이 엄청 좋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도 뭐 의무겠죠 당연히. 그렇게 안 하면 세대수가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안 된다. 안 그러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먹을 사람 안 먹을 사람 하면. 근데 저는 노령화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봐도 본인의 부모님 봉양하려고 70대 80대가 가서 밥하고 있는 분들 꽤 많은데 그 할머니가 할머니 밥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밥이 되게 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무슨 봉사활동 가서 밥 해주고 밥 퍼주는 데 갔다 왔는데 거동이 안 되시는 어르신들 때문에 그 도시락에 싸서 집에 갖다 주는 그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와서 드시는 것도 어려우니까. 근데 그게 좀 건강하실 때 요즘 뭐 웬만하면 건강 유지하시고 80대도 중반도 건강을 하시니까 그냥 단지 내에서 살살살 걸어가서 식사하고 한 바퀴 돌고 집에 오시면 굳이 뭐 우리가 편하다 그게 생각하는 뭐 무슨 뭐 실버타운 같은데 가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실버타운 가시면 할배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그냥 완전 그 나이대 딱 확정이 돼버리지만 그러면 이제 노후에 자산이 있으신 분은 그 아파트를 사거나 혹은 전세로 들어가거나 해서 거기 거주하실 거면 근데 이왕이면 매매로 하시는 게 훨씬 낫죠. 뭐 그거 살면서 오르는 것까지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언제부터일 거냐? 50, 60대부터 나 은퇴할 건데 은퇴해서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사모님이 밥도 안 주실 거고 어제도 누가 뭐 삼식이 영식이 이런 얘기해서 엄청 웃었는데 20대가 그 얘기해서 엄청 웃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벌써 나온 지가 10몇 년이 됐고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맨날 등산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밥 먹고 오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니 그러면 이렇게 가족 간에 이런 가사 부담이 있는 것들을 좀 피해 주려면 평수를 줄여서라도 신축을 가야 되겠구나. 식당 있는 신축.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 개포동에서도 보시면 여기는 밥 줘요, 여기는 밥 안 줘요가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럼 밥 주는 곳은 이른바 노인타운이 될 텐데 그게 집값에 긍정적일까요? 근데 그게 노인타운만이 아니라 그렇게만 따지면 그렇게 끝나겠지만 아까 학군도 좋고 아이 키우기도 좋은 환경이면 그런 집도 있고 이런 집도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있네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어쨌든 부모가 맞벌이를 한다 치면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은 단지 사시면서 얘네들 케어도 좀 해주시고 이게 정상적인 거지. 할배들은 저기서 그냥 여기 사세요. 시골 가 있고 여기서 사세요.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거기 사시면서 애들도 거기 살 수 있게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되면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집성촌 같이 돼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다 가족끼리 모여 살고 심지어 한 단지에 다 뭐 형제 자매 다 몰려 사는 이런 일들이 점점 되다 보면 동질화 되겠죠. 그럼 얼른 서울의 낡은 다른 아파트들도 빨리 재건축해서 식당도 있고 하게 만들어야 되고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시장님이 생각인데 별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네. 그래도 낡은 아파트도 계속 낡지는 않을 테니 시간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시간 문제라는 얘기를 개포주공이나 반포주공이나 사실 거의 30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던 것들인데 심지어 반포주공 이제 착공했고 올해 개포는 뭐 작년에 입주했고 30년 됐다니까요. 그 얘기한 게
음마 아파트도 지금 벌써 20년이 넘어가는 거 같고 그런 얘기 한 게. 결과적으로는 하고 싶으면 그냥 해야 되는데 뭐 기타 등등 행정적인 그런 좀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막 좀 또 뭐 형평성 얘기 나오면 이제 끝도 없지만 근데 이런 와중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갑자기 막 선도지구도 선정한다 막 이렇게 되니 서울 사람들은 왜 역차별이에요?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 왜 쟤는 용적률 400조요? 우리도 옆에 단지랑 묶어서 재건축하면 안 돼요? 안 돼.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시는 거고. 아 그러면 우리도 기다리면 저 용적률 줄 거야? 아니요 바라지도 않죠. 용적률 됐으니까 기부 체납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우리 하는데 그냥 좀 내버려놔 둬요. 근데 여전히 서울은 예전에는 그 뭐 재건축 진행하는 거 자꾸 브레이크 거는 이유가 재건축 자꾸 진행 잘 되면 그게 아파트값 올리는 주범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올라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새 공구리를 쳐야 되는데 공구리값과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 땅값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새 걸 지어놨으면 가격이 옛날에 있던 것보다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그렇게 해서 평균값을 올리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 수많은 정치인들은 지표만 보니까 뭐 KB 몇 프로 상승했대요. 몇 프로 상승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내버려 두면 되죠. 그냥 다 썩어가면 되죠. 그게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면 지표가 안 오릅니까? 주택 지표가? 왜냐하면 진행이 안 되면 그 아파트 가격은 덜 오르잖아요. 진행이 빠르면 새 아파트에 준해서 가잖아요. 그래도 반영은 할 텐데 못 따라가긴 하죠. 뭐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뭐 없는 아파트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지금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의 가격을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를 넣어서 한다고는 가중치를 넣어서 한다고는 하시는데 저도 그거 해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걔네들 가격이 올라주면 그리고 재건축들은 지금 시세랑 향후 시세랑 이게 차이가 좀 있잖아요. 분담금 이슈가 있으니까. 예. 분담금을 거기다 얹혀서 거래를 하진 않으니까 갑자기 지어지면 팡 튀죠. 10억짜리 아파트 있던 동네에 갑자기 30억짜리 들어오면 지표 영향을 주죠 당연히. 그럼 앞으로 정부의 입장 등에 따라서 재건축이 잘 안 될 수도 있겠군요. 지금보다도.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이번 선도지구 선정에서 너무 봤고. 선도지구 선정에서 뭘 봤어요? 동네마다 좀 열기는 달랐지만 너무 뜨거운 동네들이 있고. 하고 싶다. 우리 재건축 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 선정을 했는데 한 2-3개씩 선정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얘네 하고 나서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저희는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라는 얘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래 떼법이라는 게 무서우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지방도 들어가거든요. 200만 호 건설에 내년도 수도권 30만 호가 아니라 그래 노태우 정부 때 지방에도 많이 지었죠. 네, 그것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역들 중에서도 지금 시세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그 말은 재건축을 하면 타산이 맞는 동네가 있고 재건축해서 새 아파트 팔아도 건축비 안 나와서 못하는 데가 있고. 되는 데들은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전국 이슈로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분당만 그렇습니다. 뭐 일산만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지방 광역시 다 그렇고 그럼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나오면 일단 하면 되는 거고 선도지구 당연히 신청해서 할 거고 물론 선도지구 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알아서 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됐는데 안 되는 데들 입장에서는 그럼 저희는 죽으라는 겁니까? 이대로 죽으라는 겁니까? 라는 거에 대답을 안 해주면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사실 해결하는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 정책들이 귀찮고 그러니까 계속 신규 택지 해가지고 주변 지방에 제가 요즘에 지방 가면 너무 좀 자주 느껴요. 경주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철도를 뚫긴 뚫었는데 왜인지는 모르지만 철도를 너무 도심 바깥으로 빼니까 거기다가 역을 거기다 만들거든요. 그러고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그럼 멀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 아파트를 또 줘요. 역 근처에 역세권 아파트라고. 잘 안 팔려요. 왜냐면 도시가 여기 있는데 여기 아파트만 덜렁지니까 그렇지. 안 팔려요. 여기도 별로고 여기도 별로예요. 다 서로 불편해요. 차라리 그때 뭔가를 좀 돈을 더 정부에서 예산을 쓰던 어떻게 해서 가운데를 도심을 뚫고 가는 철도를 해서 뭐 지하화를 하든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편의성을 있는 철도를 어차피 공사할 때 했으면 그리고 거기를 재개발을 시켜줬으면 될 일을 어려우니까. 근데 그게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그 땅 주인들이셔서 그런지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 땅 주인들이 토지 보상 받으려고. 주변으로 역사를 돌린 이유가 제가 이 얘기 자주 하는데 땅 갖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보시면 잘 없어요. 집도 없는데 땅이 어디 있어요. 근데 땅은 진짜 부자들만 많거든요. 그래서 땅 가지고 뭔가 엉뚱한 결론들 정말 이거 왜 여기다 하는 거야 생각이 되는 것들이 왜 노선이 돌아가라고 하면 노선뿐만 아니라 여기다 뭐 공단을 만든다 뭐를 만든다 했을 때 심지어 요즘 뭐 중소도시 같으면 그 읍내에 있던 버스터미널을 자꾸 밖으로 빼는데 진짜 사람들 가기 힘든 데로 정하는 경우들도 저 자주 보거든요. 물론 뉴스에 안 나죠. 그게 그 동네 유지될 로비인 것 같다. 그냥 자기가 시의원이고 자기가 군의원이고 자기가 도의원이고 자기가 군수고
아니, 우리 저기서 가덕도에서도 봤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리고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지방은 더더더 처참해지는 것들을 보고 있으니 그럼 지방에 아까 그런 노후 신도시라고 하는 지정을 해줘봤자 예. 이거 우리 재건축 안 시켜주고 분명히 저기다 또 택지 개발할 거 아니냐. 그래놓고 막 심지어 공공기관 글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냥 죽잖아요. 제가 대전에서 컸지만 저 어릴 때 자주 다니던 대전역 앞에 있는 구도심은 60년대 그대로예요. 단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더군요. 다 서쪽으로 갔고 서쪽에 더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더 멀어지잖아요. 도심 재개발을 얼른 해야지. 그러니까 도심 재개발이라는 쉬운 답을 어려운 답이죠. 진행이 어려우니까. 그걸 계속 이제 이렇게 피하고 해서 하다 계속 보니 택지만 했던 결과물에 결과는 아파트는 새 건데 저쪽은 서울 다니는 교통 불편하고. 네, 거기는 역 없으니까 또 역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그것도 지성같이 자꾸 빼고. 이런 일은 사실 일본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일본은 그런 건 안 하거든요. 일본도 70년대까지는 신도시를 몇 개 만들어 보다가 너무 멀잖아요. 그냥 도심 재개발이 답인 것 같다. 근데 물론 재개발도 안 했어요. 재개발은 주로 빌딩을 졌지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짓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요즘에 뭐 부동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자부다 힐즈를 그렇게 많이들 가시는데 그런 데들이 다 복합 개발이잖아요. 예. 빌딩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는 단계도 넘어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놓쳐버렸어요. 지방 도시들은. 왜냐하면 사람을 너무 뿌려놨어요. 이게 밀집이 돼야 소비력도 생기고 하는데 하려고 해도 거기도 이제 타산 안 맞는다는 거죠. 이제는 어디다 해야 되는지도 감도 안 잡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퍼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몰려있을 때는 여기 역사라도 딱 개발하면 요원절에 다 사니까 그냥 할 텐데 여기다가 도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도심이 망했으니 공동화를 피하기 위해서 뭐 혁신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막 맨날 선정해서 돈 내려보내거든요. 그럼 가보시면 또 한심한 거 해요. 그럼 거기다 뭘 해놓으면 누가 입주를 하냐. 그럼 공기업들이 더 넓게 써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동인구는 안 발생되는데 여기 계속 비고. 애초부터 도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그냥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길을 잡고 갔어요. 근데 그 쉬운 길을 가는 행정적인 결정에 그 유지들의 말을 상당히 들어준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지방자치 이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평생 안 팔릴 것 같은 당들이 그렇게 수용되는 과정에서 한번 해결되면 너무 좋다는 것들을 다들 상상을 했으나 광명시흥 때 LH 사람들 나무 심어서 보상받는 얘기를 보고 나서 아니 저게 되는 거였어. 근데 다들 알고 있었죠. 옛날부터 그런 게 많았으니까 비일비재했었으니까 그런 거 뭐 하루 이틀 얘기인가요? 정말 누구 말대로. 근데 지금도 3기 신도시 하고 있고 이번에 또 그린벨트 풀고. 3기 신도시 그린벨트 푼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도심 재개발 재건축 안 하고 외곽에다가 빈 땅에다 짓는 건데 그러다 보면 똑같은 일 벌어질 거다. 그러면 또 철도 놔야 되고 또 도로 깔아야 되고 자꾸 외곽이니까 효율만 떨어지고 인구도 주는데 인프라 깔면 인프라는 깔고 끝이 아니라 유지 비용도 계속 들어가는데 그럼 그건 왜 하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에 내부의 도심 재개발을 하면 이미 용적률이 높아서 더 줘봐야 늘어나는 폭은 별로 없고 허허벌판에는 짓는 대로 플러스인데 여기는 부시고 다시 지으면 넷 플러스가 되는 게 그리 많지도 않으니 저는 넷 플러스 얘기조차 이제는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하는 게 주택 숫자에 과연 사람들이 좋아하는 집 숫자는 몇 개나 될까? 서울의 아파트가 180만 호인데 서울 180만 호가 낡은 아파트가 있어봐야 그게 수요가 없을 텐데 심지어, 무슨 의미냐. 거기다 주택이 만약 한 400만 호 정도 있는데 그중에 반지하나 빌라나 이런 게 한 200만 호 정도 만약 있다 치면 이게 무슨 의미냐. 그거는 숫자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보급률 숫자 계산할 때만 필요한 거고 시장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 차라리 그게 아파트 숫자로 바뀌는 것만 해도 심지어 넷 마이너스가 돼도 실제 입장에서 공급되는 빌라 효과가 100가구보다 아파트 50가구가 집값 안정에 도움될 거다. 되죠. 근데 정부는 계속 빌라 지으라고 하고 있고 도시형생활주택 지으라고 하고 있고 오피스텔 규제 풀고 빌라는 정부가 무제한 매입 서울은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하고 있고 거기다 임대 놓겠다고 하고 있고 임대 들어올 사람들은 특히 애 키우고 결혼해서 살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지역에 정부가 매입해서 임대 놓는 것들은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그 동네에서는 살던 사람도 못 살고. 네. 근데 그게 해외에서 다 봤던 일들이고 그러니까 빨리 이걸 아까 순증 효과가 없으니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렇네 숫자가 안 맞네 그렇게 하셔서 결정하시는 모든 결정 하나가 그냥 그 동네 자체를 그냥 망가뜨려 놓는. 듣고 보니 잘못한 게 참 많네요.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언급조차 안 해요 제가.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지금은 너무 큰 일이라서 너무 많이 왔어요. 이렇게 한 게. 지방도 아까 이거 이렇게 해놓고 다시 살리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주셨는데 서울도 그래요? 서울도 도심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지지부진 슬럼화의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에 해서 나쁠 지역이 솔직히 몇 군데나 되겠어요. 하면 다 좋죠. 인프라도 이미 있고 네. 서울의 센터고 네. 뭐. 그러니까 서울은 아직은 그래도 지금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면 지방 수도권은 그냥 죽으면 끝.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고 죽을 것 같으면 그냥 내팽개 쳐놓고 여기다 다시 뭘 하니까. 서울은 로케이션상 내지는 뭐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심지어 올해 강남구 인구가 순증이 돼서 원래 강서구가 항상 2등인데 네. 송파구 1등, 강서구 2등, 강남구 3등이었는데 올해 강남구가 2등 됐거든요. 아 전체 인구가? 왜 그러냐? 개포 아파트가 4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사를 확 들어오니까 애들도 많고 2인 1인이 들어오는 게 3인 4인이 들어오니까 인구수가 더 늘죠. 그래서 올해 강남구 인구 제일 많이 늘었어요. 인구가 늘었어요. 지금 서울 인구 줄는데. 근데 1월 내년에 볼 때는 동대문구 네, 내년도 동대문구 인구 많이 늘겠죠. 거기도 뭐 입주할 예정이. 네, 이문동에 엄청 입주 많으니까. 그리고 내년 송파구도 인구 또 많이 늘겠죠. 지금 재건축 내년에 끝나는 게 많으니까. 뭐 진주 뭐 위성크로바 진주 다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지금 11월부터 강동구 입주하고 있으니까 강동구 인구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서울 인구가 다시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하기야 뭐 살 수 있는 곳만 있으면 굳이 서울 벗어날 이유는 없으니. 그래서 서울,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순증이 아니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에다가, 네. 뭐 전라남도에다가, 경상북도 시골에다가 아파트를 10,000원씩 치면 이게 해결될 일도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 알지만 네.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순증 효과가 없으니 재건축 재개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논리는 나는 갖고 있지롱 이런 느낌밖에 없어요. 너는 계속 거기 살아야 되지롱 이런 느낌.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직 다 아파트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많은 분들도 아파트 안 사는 분들 많아요.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노력을 해서 집을 사게 해줘야 하나. 뭐 지금 정책적으로는 아파트가 서울에 새로 아파트 들어오면 그 어디에 들어와도 가격은 어느 정도 이상은 다 되는 게 9억 훌딱 넘어갈 가능성은 매우 높으니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이든 올해 신생아 대출이든 뭐 보금자리든 다 서울에 아파트 사는 방법으로서는 하나도 효과가 없고 금액 기준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럼 서울에 집을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애를 낳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결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답은 경기도에서 나십시오. 경기도에서 나십시오. 그러면 이사 올 때는 애들 크면은 이사 와야 되나요? 예, 그러던가 말든가. 그러면 꼭 6학년 때 와야 되겠네요. 중학교 전학이 안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무한정 엊그제 나왔던 얘기지만 갱신권을 무한정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 얼마 전에 그래요. 아파트법 아니라 우리나라 임대차법을 바꿔서 그 갱신권 2+2가 아니라 본인이 마음에 들면 계속 살 수 있는 걸로. 근데 그렇게 되면 뭐 나쁜 동네들은 초슬럼화 될 거고 주인들이 아무 투자도 안 할 거고 세도 못 올려받으니까 심지어는 그거 더하기 적정 임대료를 나라에서 정해주겠다 그랬거든요. 집값 대비 뭐 몇 %를 이렇게 하겠다.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이미 뭐 법제화 하겠다는 얘기들을 은근히 얘기들은 있었으나 실제로 나왔고 그런 것들을 보시다 보면 아까 학군지 내가 경기도에서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했지만 애가 좀 컸을 때는 학군지로 전세로 이사 가면 되겠군에 대한 솔루션이 사라지는 거죠. 누가 전세를 놔요? 거기 들어가 살아야지. 내 집을 전세 놓고 나가실 분이 요즘 50대 60대 강남에 사시든 서울에 어디서 사시는 분들한테도 혹시 은퇴하고 지방 가실 거예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서울 계속 살 건데요. 안 팔 건데요. 그런 순간 그 집이 내가 이사 갈 데가 없는데 뭐하러 그 집을 새로 놓겠어요. 서울에 집 많이 지어야 되겠네 앞으로도. 근데 못 짓죠 지금부터. 지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네, 지을 데가 없으니까 재개발을 해야 되는 게 맞나? 예. 맞으나 뭐 모아타운이다, 뭐 신통기획이다. 잘 보시면 진행이 하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비대위의 등장을 너무 쉽게 해놨어요. 이게 웬만하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반론이 있으면은 얘네가 딴지를 걸 수 있고 반론이 조금 더 많으면 그냥 너네끼리 취소가 된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로 막 그렇죠. 만들어놨구나. 니들이 안 하는 거다라는 답이에요. 나는 하라고 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늘 당연히 이런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으니 좀 적당히 들게 이게 좀 도와줘서 야 이런 얘기가 있어. 소수 의견들은 좀 이렇게 가자. 내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질서가 없다. 내분을 조장하게 만들어놨어요. 몇 % 이상이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깨지게 돼 있어요. 반대하면. 네. 그냥 누가 막 하려고 해도 여기서 반대를 하는 분위기면 이거 될 리가 없으니까. 그게 사실 개인의 재산권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한데 네. 뭐 옛날에 택촉법 만들듯이
그냥 정부가 약간 강제해서 진도를 빼는 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이군요. 근데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거는 원치 않아요. 그거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인데 LH나 누가 들어와서 걔네가 뜻대로 하는 거죠. 예. 그거는 정말 원치 않아요. 그거는 정말 기존 주인들이 피해가 너무 커요. 근데 그 비대위는 생각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 저들 못 믿겠으면 내가 비대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런 투자에 되게 예민해지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게 진행이 되게 안 되겠다 싶은 데들은 애초부터 안 보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면 비아파트들 모여 있는 곳에 아파트 단지 지으려고 하면 자주 해봤던 것도 아니고 처음 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처럼 많이 남는 장사도 아니니까 치열한 돈 싸움에 분담금 얼마냐가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미심쩍거나 그러면 너 나와 내가 하게 당연히 내비두면 그럴 텐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떡하죠? 전문성의 강화를 해줘야 되는데 신탁사든 누구든 뭐 그런 방식은 저는 원치는 않지만 아무튼 그게 지금 전문성이라는 미명하에 자꾸 그렇게 몰고 가고 있지만, 신탁사 여의도 한양에서 할 때 보면 얼마나 아마추어리즘이었는지 다 보셨을 거고. 뭘 알겠어요. 말을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보지 해봤잖아요. 않은 분들인데.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걱정되는 게 아니, 제가 가장 이상한 건 뭐냐면 조합장을 겸직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조합장은 그것만 해야 돼요. 2%가 여기서 유튜브 하면서 조합장 하면 안 돼요? 네, 겸직이 안 돼. 아니 이거야 상관없겠죠. 근데 겸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투잡으로 조합장을 하는 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걸 전업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은퇴하신 분들이 하세요. 그렇겠네요. 그렇지. 여기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을지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여기 좀 해봐요. 은퇴하신 분이 하면 경험도 많고 좋을 수도 있는데 왜요? 일단 지금 소비자들의 눈높이랑 달라요. 나이대가 다르잖아요. LG 발코니 전용 창유 최고유 한다는 거군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건설사가 최고 아니에요? 이런 거죠. 뭔 소리세요? 그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요 그런겨 이런 거. 그럼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딴 사람들 생각은 싫잖아요. 그럼 자꾸 비대위 튀어나온다. 네. 예를 들면 또 저희는 지금 뭐 조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뭐하러 먹어? 밥은 집에서 먹는겨. 예, 그러면서 그거 안 해. 뭐 이거 아니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은 막 그냥 우기면 그래서 이게 겸직이 전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조합장 정도는. 왜냐하면 조합장은 겸직이 되고 굳이 그런 필요 없으니까 그런 업체들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전문 업체들이 밑에 들어와서 하고. 용역을 해주고. 근데 이게 조합장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잘 보시면 다 누군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해요. 사표 내고 해야 되니까. 조합장 선거 보시면은 다 전 무슨 건설 전무, 전 무슨 은행 뭐 다 화려하죠. 연세 드셨으니까 또 옛날 얘기만 해요 또. 그러다 보니 또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은 저것도 세워라 내워라 되겠네 이러시면서 안 해. 그냥 돼 있는 데 갈래요. 그게 새 아파트 현호의 더 강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어차피 이게 더 하세월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 요즘 강남 분당 가보시면 이게 되게 강한 게 조합원들이 나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옵션 하나 골라도 아까 제가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 애들은 선진국서 태어났고 저희는 개도국서 태어났고 후진국서 태어났는데 지금 후진국서 태어나신 분들의 인생 역정에 따라서 아파트를 새로 짓겠다 그러니 그들의 눈높이 그들의 취향에 맞춰서 이거면 너무 좋지 않아? 그런데 선진국 아이들이 봤을 때는 그게 뭐야 저게 왜 이렇게 지어놨어? 네, 지금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근데 본인들 생각에서 무조건 남양이지 뭐 이런 얘기하고 판상형이 짱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야 그것도 실무에서는 진짜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제가 종종 뵀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찾아오셔서 뭐 도와달라 뭐 도와하는데 제가 보자마자 안 도와드리고 싶은 데들이 있어요. 왜냐면 느낌이 오거든요. 저기는 참 힘들겠다. 그러고 보면 예전 정부 때 뉴타운이라고 해서 막 이만한 거 다 밀고 다 아파트 짓고 한 게 진짜 꿈 같은 일이네요. 그게 우리 MB님의 최고 걸작 아닙니까? 결과물. 그때는 어떻게 그냥 그렇게 밀어붙였대요? 누구 말로는 뭐 거짓말 쳤다. 두 채 준다 뭐 이러면서. 뭐 뻥 쳐놓고 이주 내보내고 대충 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도 있고 한데 아무튼 그게 어려운 일인 거죠. 듣다 보니 그러네요.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 학교라도 졌어요. 왕십리도 아파트 안에 학교가 들어있어요. 이건 뭐 땅 크니까 할 수 있겠죠. 근데 요즘은 학교 교육청에서 반대해요. 신설학교 한다고. 짓지 마라. 예산 안 돼.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안 돼. 근데 교육 예산은 지금 넘치거든요. 근데 그럼 학교 없는 아파트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네요. 점점 많죠. 아파트 지금 그런 것도 많아요. 학교 부지 빼놨는데 기부 체납으로. 네. 불어.
안돼 짓지 마. 그러면 지금 그 땅에다 뭐 해야 되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우리 좀 써면 안 돼. 뭐 장애인 시설 뭐 만들면 안 돼? 뭐 만들면 안 돼? 또 막 부딪히고. 막 결국은 그러다가 남는 게 하나 수영장 짓는 거예요. 아니 그래 스포츠나 하자. 걱정스러운 게 이러다가 인구 다시 아이 많이 낳고 증가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학교 더 못 만들죠. 그래서 지금 학교를 지켜야 돼요. 각 동네 분들이 어떻게든 이 학교가 폐교되지 않게 완력 써가지고 70명인데 유지하라 그게 아니라 아기가 있도록 우리 모두 다 나서서 심지어 구청장 뭐 시의원 다 나서서 우리 동네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비슷하게 말하신 분이 얼마 전에 동대문 구청장이 올 여름쯤에 대치동 학원을 유치하시겠다고. 동대문에? 아니 학원은 돈 버는 사람 많아지면 알아서 와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오라가라 해요. 그걸 무슨 뭐 하지 말라고 해도 버팔로 수학을 유치하면 됩니까 그게? 그런 얘기를 이제 기관장들이 하시는 걸 보고 있으면 학교 용지를 비워라도 놔야 되겠구나. 나중에라도 30년 후에 50년 후에라도 다시 지을 수 있게 학교를. 네, 그런데 이미 택지지구에는 그렇게 비워져 있는 학교 용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학교 못 짓고 있는 땅들이.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뭘까요? 우리나라 예산 중에 교육 예산이 진짜 많아요. 내국세 19% 뭐 가져가는 거니까. 거의 한 100조 가까이 돼요. 학령 인구는 줄어요. 선생님은 더 뽑아요. 학교는 더 져요. 안 져요. 참 학교는 안 져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서울에 집이라는 게 꼭 좋은 아파트여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좋은 아파트여야 되나요? 무조건 아파트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 드리는 거예요. 네, 아파트는 아파트여야 됩니다. 보니까 뭐 비싸서 제가 소득이 높아진 당장 한 10년은 회사 더 다녀야 사겠네요. 그러느니 저는 그냥 전세금 지원받은 걸로 조금 더 해가지고 하면 서울에서 교통 좋은 곳에 빌라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거주하다가 이상우님 말씀대로 서울의 도심에 개발을 안 하면 이거 안 될 것 같으니 언젠가는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걸로 그냥 살면 어떨까요? 저 그냥 빌라 살아도 되기는 되거든요. 그냥 저는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빌라는 사는 것도 아니고 팔리지도 않고 집도 안 오른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걱정이라서 재개발이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미리 좀 그런 데서 거주하면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면 절대 수긍하지 않아요, 전. 그 수긍하지 않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왜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말려야 된다. 네, 말려야 돼요. 도시락 싸들고 말려야 돼요. 왜요? 안 그런 선택지도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안 그런 선택지도 많은데 아까 2-30억 아파트값이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지만 여전히 아파트도 제가 좋게 보는 서울의 몇몇 아파트들은 심지어 30평도 한 5-6억도 안 하거든요. 어디? 대단지 아파트에 이건 말씀드리면 좀 너무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요? 아니 새 아파트는 오래된 아니죠. 아파트? 네. 근데 네. 대단지. 뭐 저도 대충 좀 멀어서 그렇지. 맞아요. 꽤 외곽에. 많아요. 예. 물론 지금 애들이 좀 없긴 해요. 그 아파트들이 오래돼서 거기 처음 입주하셨던 분들이 지금 다 노령화되셔서 그러겠죠. 재건축 연한이 됐어요. 재건축을 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걔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만약 다 뭉쳐서 아파트만 있어요. 그러니 거기는 재건축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다 젊은이들 다시 돌아오고 특히나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거기를 개발하면 매우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보면 지방세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여기를 개발해야 될 니즈가 있어요. 대단지 아파트 낡은 거 우리가 생각해 마용성 뭐 여기까지 아니고 더 멀리 나간다 하더라도 여지가 있는 곳들이 있다면 그런 곳들에서 사는 게 이미 그 아파트화 돼 있는 동네다 보니까 이미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난립한 동네들 말고 합의 보고 진도하기가 차라리 쉬울 거다. 네, 그리고 다 그런 데들이 쉽지. 차라리 그런 데들이 아까 말씀한 신탁 방식이든 뭐든 간에. 그리고 정부에서도 여기다가 다 묶어서 뭘 하는 게 더 예쁘고 하니까 그런 데 여지가 있지. 빌라 같은 경우는 이게 빌라만 있으면 차라리 맞겠는데 옛날에는 거기가 다 단독주택이어서 사람들만 그냥 거주만 했다고 치면 이제는 1층에 미용실도 있고 그렇죠. 편의점도 있고 어딘 또 식당이고 뭐 어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니까 합의 안 된다. 거기다 만약에 뭐 대형 교회 같은 거 하나 있어봐요. 반대. 우리 저기 장이동에서 많이 보잖아요. 사랑중앙교회인가요? 정광훈 목사님. 뭐 돈 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럼 지금 아파트 아닌 곳은 앞으로도 아파트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희한한 게 종교용지라는 게 항상 뭐가 있어서 종교를 되게 인정해주는 나라인데 그게 이제 악용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 그러다 보면 여기 뭐 껴있으면 지금 성남도 교회들 되게 많은데 재개발 교회들이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들이. 그럼 도심 재개발 되는 곳들은 어디예요? 우리가 자주 되는 걸 봐서
특히 뭐 뉴타운들 보면 지금 가면 집값 비싸니까 야 이게 10년 전만 해도 이게 다 빌라들이었어.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저 빌라도 괜찮겠네 생각하는 건데 그럼 앞으로는 안 된다는 걸까요? 아니면 되는데 안 되는 데가? 되는데 안 되는가 나와 있다는 거죠.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답이. 근데 거기서 남들이 다 봐서 여기 너무 좋은 자리니까 되면 너무 좋을 거야 하는 데는 하나도 안 돼요. 그래요, 오히려? 말들이 많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오히려 제가 보면 하나 빠지는 데들 A-, A+ 같아 보이는 데들은 음마 아파트처럼 계속 이럴 거예요. 음마 아파트가 자리가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죠. 말이 많죠. 머릿수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항상 적절한 사이즈에 적절한 건데 여기서 또 걸리죠. 적절하면 적절한 거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집을 전화도 300세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건 나홀로잖아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누군가는. 그런 이 좋은 땅에 왜 나홀로를 지어? 하면 또 진도 안 나가고. 그러면 또 싫다 그러고 지어놔도 가격 많이 안 나가고. 차라리 뭐 하나 빠져서 그냥 빨리빨리 우리 그냥 아파트 아무거나 하나 좀 지읍시다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뭔가 편의성을 주어주는 정부 정책과 법안이 나와줘야 하나. 아까 그런 분들이 다 지역 유지들이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 뜻대로 굴러가고 막상 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하나도 안 해주고 너네들은 이익을 많이 가져가면 안 되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막상 이익 챙겨주는 건 누군 거냐 그런 일들이 뭐 하루하루 맨날 반복되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정부부터가 각 정부 기관들마다 다 자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 그걸 다 초법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다 한꺼번에 이렇게 아우러서 차라리 저는 국토교통부를 없애고 재건축만 하는 부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건축 개발만. 그래도 그래야 될 만큼 모든 권한을 다 때려 넣어주고 법도 만들고 니들이 결정해라 그냥. 차라리 하나의 결정을 한 놈이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얘 얘기 달라, 얘 얘기 달라, 얘 얘기 달라, 얘 얘기 달라. 도시 정비용 계엄. 아유 어려운 말. 아유 그럼 어려운 말 하지 마시고요. 정책이 많은 걸 정하는데 그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 때 정책과 윤석열 정부 때 정책이 좀 바뀐 것도 있고 뭐 덜 바뀐 것도 있고 안 바뀐 것도 있고 뭐 있을 거예요. 바뀐 거는 하나. 이상하게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짓는 것만 계속 좋아하더라.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의 말은 별로 없고 이런 데서 살아도 괜찮지 않니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 게 조금 전에 말씀 도생이나 오피나 빌라나 뭔가 지금 정부의 생각이 너네는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공급하기 쉬운 나홀로로 지어 올려도 오피스텔 뭐 그냥 그러니까 다. 근데 저는 그게 쉽다고도 생각 안 해요. 오피스텔은 2종 주거에는 못 짓는단 말이에요. 3종 일반 주거나 준주거나 상업에다 져야 되는데 예. 그런 좋은 땅에다가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생각이 요즘에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그 땅값을 생각해보면 그런 걸 못 져요. 어차피. 그러니까 맨날 하이엔드 짓는 거예요. 땅값 자체가 엄청 비싸니까. 비싸게 분양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남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 짓는 거예요. 중간중간 주차장 좀 적게 지어서. 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름발이죠 약간. 왜냐하면 애 키우는 집들은 애 라이드든 눈높이 뭘 맞춰야 하든 된다. 차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를 키우면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을 하셨거나 애가 없는 분들은 뚜벅이어도 뭐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뭐 택시를 불러서 타든 뭘 하면 되지만 애가 나오는 순간 애 병원도 가야 되고 차가 있어야 돼. 차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주차 안 되는 집을 막 양산을 해버리면 그럼 동네에도 막 세워놓을 거 아니에요 또. 그건 또 길 겉에는 골목도 좁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숫자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로비를 하셨는지 뻔히 보이지만 로비하신 분들의 얘기가 이런 거라도 지어야 되지 않겠냐. 뭐 그거 파시는 분들이겠죠. 근데 세상에서 아무도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들만 원하지. 이게 다 모든 게 저는 뭐가 왜 자꾸 시행사 얘기만 들어주지? 소비자 얘기는 왜 하나도 안 들어주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은 다 이익에 과도한 이익 추구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고. 지금부터는 정말 낡은 아파트들 30년 차들이 매년 많이 쏟아지더군요. 미친 듯이 증가하고요. 네. 93년부터 아니 96년부터 56년 언저리 7년 언저리가 일기 신도시가 종료됐어요. 그때 다 졌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거기서부터예요. 97년부터 2001년도까지 지어진 아파트들. 답이 없어요. 96년부터 2001년 그 사이? 언저까지. 그 5년 사이? 네. 왜요? 거기엔 대형 택지도 별로 없고 다 조금 개발을 했는데 그때 또 IMF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집 상태도 별로 안 좋고 용적률은 용적률대로 높고
아 그때는 무슨 택지 개발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디 좀 부시고 짓고 조금 헐고 뭐 짓고 공장 하나 나가면 뭐 하나 짓고. 아 네네.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용적률이 그때랑 지금의 용적률이 달라서 그때 400이 넘어가요. 높죠? 네. 그때 용적률을 맞춰놨기 때문에 막 380, 막 다 이 정도 아파트들이 지금 도심의 각지에 매우 많아요. 특히 역세권에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소규모 재개발한 거네. 그쯤 생각하면. 그렇죠. 연립 헐고 짓고. 그렇죠. 그런 재건축이죠. 그런 것들 결과물들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다음 사실 대선 이슈에서는 정치권 이슈에서는 이거 문제도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건 그거 거기서 용적률 더 줘야 진행이 될 텐데. 간단하죠. 네, 그거죠. 근데 그러면 딴 데 들으면 우리는 안 줘요. 그러게. 그러니까 용적률이라는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뭐 비욘드 조닝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하는 프로젝트만 용적률을 올려요. 관에서 하는 것들만. 뭐 용산, 뭐 대표적으로 여의도도 이번에 막 엄청 때려줬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지금 제일 혜택을 받느냐? KBS, 한국거래소. 아 그때 아파트들 그런 것들이군요. 거기다가 용적률 뭐 층수지하 다 풀어줬잖아요. 고밀 개발하라고. 그 아파트는 고밀 개발하면 이익 추구라도 안 된대잖아요. 야 그거 어떡하냐. 그럼 기업들은 이익 추구해도 되고 공기업은 이익 추구해도 되고 공기업이니까 사기업은 이익 추구하면 안 된다. 그런 거 고밀 개발 안 해주면 그것도 또 진도 밀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의도도 요즘 제가 여의도 그만두고 나간 지 강남 간 지가 벌써 6년째인데 요즘 올 때마다 놀래거든요. 제가 다니던 때 여의도가 아니라서 뭐 TP타워 들어온 것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맞아요. 새 건물 많이 올라오죠. 참 좋다 멋있다 정말 무슨 맨하탄처럼 되려고 그러나 보다. 제가 엊그제 광명문호 너무 막혀가지고 사진 한 장 찍었는데 밤에 이 건물도 빨간 거 쫙 들어와 있고 막 스카이라인이 멋있어졌어요. 듬성듬성이 아니라 좀 이어져요. 근데 이런 것도 결국은 다 민간자본들이 들어와줘서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스카이라인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파트도 한몫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한강이 가리네 뭐 남산이 가리네 이런 얘기들도 한몫하고 있고 저는 뭐 그런 공공기관에서 무슨 건축가 지정하시잖아요. 그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뭐 약간 사회주의 같고 뭐가 맞는지는 도무지 모르겠고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프랑스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그냥 프랑스인 것 같아요. 관료들의 생각도 프랑스를 원하시는 것 같고 큰 정부 엄청 좋아하시고 한쪽에 수도로 치우쳐져 있고 도심 개발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문화재는 계속 보존해야 되고 문화재도 별로 없는데 심지어는 뭐 굴뚝도 보존하라는 얘기들을 지난 몇 년 전까지만 들었었고 프랑스랑 저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프랑스 공부를 해요. 프랑스는 이랬지. 요즘 프랑스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요즘에 먹지 말자 그러고. 네, 뭐 프랑스랑 비슷해요. 프랑스랑 사람들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서 저는 항상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서울의 미래를 찾고 있습니다. 되는 아파트가 계속 될 거는 내년에도 그럴까요? 더 심해지겠죠. 더 심해질 거라고. 네, 더 심해지겠죠. 근데 그건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걱정은 연봉 증가 속도가 자꾸 안 보여서. 증가 속도가 안 올라가요? 네, 작년에도 걱정이 그거였거든요. 24년도가 연봉 증가율이 생각보다 낮다. 제가 항상 눈여겨보는 게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개 회사가 이렇게 크로스가 돼요. 삼성전자가 내려오고 현대기아가 올라와요. 지금 현대기아가 삼성전자보다 높아요. 평균 급여가. 왜냐하면 PS 같은 게 안 나와줬기 때문에 몇 년간. 네. 근데 이게 내년부터 돌아설 거냐 말 거냐 정도가 아니라 그럼 딴 업체들은 그럼 올라가냐. 그래서 요즘 가장 눈여겨보는 게 증권회사들의 내년 산업 전망인데 제가 내년도 산업 전망 유망하다고 증권사마다 나온 것들 이렇게 봤더니 금융이 엄청 많아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금융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내년 유망 섹터에 금융이 들어있으면 타 섹터가 얼마나 안 좋으면 금융이 올라가겠냐. 금융을 추천 섹터로 미는 순간 그건 제조업들이 다 안 좋다는 얘기고 너무너무 신경 쓰여요. 그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있죠. 직접적일 것이다. 직접적이죠. 왜냐하면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 업종들이 어떤 업종이 밀집되어 있는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금융이 좋대요. 만약에 지금처럼 금리 차가 지금 금리 내렸는데 오히려 올라가 있잖아요. 대출금리는 더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들이 이익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고 은행원들이 더 소득이 높아질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은행만 그렇겠어요. 금융지주사들 다 웬만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금융지주사들은 다 사대문 안에 있고 여의도에도 좀 있고 그러면 또 우리가 아는 그런 집들이겠구나. 뭐 마용성이겠구나. 그 중에서 돈 많이 버시는 분은 강남이겠구나. 뭐 이런 답안지들은 쉽게 나오잖아요. 그럼 또 서울은 좋겠네. 근데 경기도랑 서울이 또 달리 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좀 내년에 좀 실적이 좋았으면 좋겠고
내년 부동산 전망을 여쭙고 싶은데 내년 부동산 전망은 내년에 정치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테니. 근데 사실 제가 어느 날부터도 아니고 원래부터 지방시장 전망은 안 했어요. 원래부터 전망은 서울만 했고 수도권도 물어보시면 수도권 정도 뭐 인천하고 경기 일부 지역 정도만 말을 했지 똑같은데 올해가 좀 뭐 지표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 다 나오는 기관들의 서울 상승률은 다 플러스예요. 지금 11월 달까지 움직이는 것 2024년은 네, 일단 다 플러스예요. 어디든 다. 숫자 차이는 꽤 나고 예. 제가 보는 KB 거 같은 경우는 한 4% 좀 넘었거든요. 10월 달까지. 뭐 11월, 12월 가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뭐 올해 한 5% 정도 끝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럼 내년은 몇 %일 거냐? 그걸 잘 모르겠어요. 숫자. 지금 숫자 계산하고 있어요. 근데 숫자 계산하고 있는데 올해보다 좀 높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2.4를 예상했었거든요. 상승률은. 근데 지금 5 가까이 왔는데 왠지 내년도 비슷하게 저는 그냥 얘기할 것 같아요. 2% 정도 될 것 같다 정도. 서울. 근데 지금 이게 올해 4%, 5% 올랐다는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워낙 오르는 데는 많이 오르고. 네. 왜냐면 제가 그제 계속 후배들 갖고 있는 애들, 집 갖고 있는 애들 만났는데 형 저희 집은 보러도 안 와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서울인데도. 서울에 30평 아파트인데도 비싸지도 않거든요. 뭐 한 7, 8억 왔다 갔다 해요. 보러도 안 와요 형 이래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형이 이거 사지 말라고 했잖아. 형이 그거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 라고 얘기해줬거든요. 근데 그런 동네가 여기서 멀지도 않아요. 심지어 9호선 타고 가는 동네예요. 그러겠지. 멀리도 안 가요. 공항까지도 안 가요. 그 안절에 있어요. 대충 어딘지 알겠다. 네. 오늘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위험했었다니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선택지를 하기는 쉬웠지만 그 다음에서 어떻게 움직일 때 내게 안 팔려서 난 못 움직일 때 내가 바라던 이사 관련 집들은 쫙 가고 있고 지금 평균이라는 게 의미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는 뭐 올해 8% 올라요, 12% 올라요가 다 같이 오를 때는 그 말이 맞는데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2% 정도는 오히려 지역이나 아파트의 네. 근데 저희 요즘 고민 하나는 이미 지금 1억 7천 얼마까지 강남에서 평당가를 일반 아파트에서 봤으니 마치 한 2019년도 언저리에 평당 1억을 아크릴 리버파크가 뚫었을 때 야 이거 너무 비싸다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지금 1억 8천이 와 있는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그것도 상징적인 평당 2억은 또 언제 누가 뚫을 거냐 그거를 지켜보고 있고 그게 내년에 나오려나를 보고 있어요. 이것도 아까 점심 먹다 누구랑 얘기한 건데 정부의 기능에서 부동산이라는 게 빠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거는 정부가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주식부 없는 거랑 비슷하죠. 네, 정부에서 그냥 그만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부는 금리와 세제와 대출 3개만 해야지 뭐 앞으로 뭘 짓겠다 택지를 개발하겠다 그거조차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때가 된 것 같아요. 요번에 요즘에 많은 생각이 드는데 모든 일들에 때가 된 것 같아요. 다 하나하나가 때가 된 거. 이런 얘기가 좋은데 네. 이런 얘기 하시는 순간 조회수는 매우 낮을 거고. 아니? 그래서 뭐 사라는 거야. 자, 뭐 사라는 거냐는 건 또 뭐 각자 또 이런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해주고 뭐 정책 자체가 필요 없다 이러니까 제 밑에 여기다 이제 무정부주의자 이제 써 있죠. 뭐 그런 거는 또 다른 유튜브들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는 이런 유익한 이야기들 종종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호 대표님 또 자주 한번 모셔보죠.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기회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신거대화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소문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약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서요. 제가 메모한 아이디어만 A4용지로 5에서 6장은 됩니다. 김프로님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함께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하다니 와... 극상의 만족도를 자랑하는 3프로TV만의 시그니처 투어 프로그램 파이낸스 앤 칼리지 미국 투어가 2기 모집을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듣는 미국 투자 전략, 아이비리그 방문과 현지 교수 특강, 모건 스탠리와 3프로TV 미국 스튜디오 방문, 그리고 김프로와의 아주 특별한 만남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국 주식 투자자부터 자녀와 함께하신 가족들까지 다양한 일기 참가자들이 입을 모아 극찬한 3프로TV 파이낸스 앤 칼리지 미국 투어와 함께 2025년 아주 특별한 시작을 경험해 보십시오.